그냥 52시간 해가지고 어떻게 받을 수가 있나요?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할 때 52시간 근무해가지고 창업이 됩니까? 오로지 데드라인 맞춰서 프로젝트 목표를 맞춰야 벤처 창업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너무나 무리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배우는 지적소유권의 경우에 보면은 이 노사관계가 다 미국의 40% 이상이 프리랜서의 노동 형태입니다. 이 프리랜서가 한 기업과의 계약 관계에서 52시간 근무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주 황당한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혁신 성장과 사실은 소득주 성장이 상당히 모순 갈등의 관계에 있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계속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고민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된 사실은 빅데이터, 데이터 정보재산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자본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미래의 경제 질서에 관한 것이죠. 그런 경제 질서 하에서는 더욱더 황당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데이터 정보재산권 또는 데이터 자본주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이슈들이 많은데, 우선 최근에 여러분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카풀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카풀 앱은 카풀 앱은 뭔가요? 이게 카풀 앱 때문에 택시 운전사가 2명인가 자살을 했고, 뉴욕에서도 한 6명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뉴욕 시청 앞에다가 택시 운전사 관을 쭈루룩 세워놓고서 택시 운전사들이 데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뉴욕시에서는 그러면 이제 우버 택시 운전사도 최저임금 $15로 하자, 그런 안이 결의가 통과가 됐죠. 그랬더니 우버에서 저거는 잘못됐다 그러면서 이제 항의를 하고 있고, 우버 택시 운전사는 계속 늘어난단 말이죠. 근데 택시 운전사는 메달리언에 의해서 딱 수가 제한돼 있으니까 점점점 이제 메달리언의 값이 떨어져가지고 말하자면 면허값이 떨어지니까 자살을 하게 되니까 그럼 우버 운전사도 캡을 씌우자. 2만 명, 딱 그 이상 늘릴 수 없다. 그러니까 또 우버에서 이거 불합리한 규제다 이렇게 싸우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카풀과 기존 택시 회사 간의 갈등. 이것이 말하자면 카카오 플러스는 잘 모르겠는데, 카카오는 대기업이고 개인 택시는 아주 영세한 개인 사업자고, 택시 회사들은 대개 중소기업이고, 그럼 영세한 개인 사업자와 중소사업자와 대기업 간의 갈등이라고 본다면 이게 굉장히 해결하기가 어렵죠. 굉장히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카풀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과 기존의 사업 모델과의 대결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뭔가 이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약간의 희망이 보이죠. 근데 기존에 그러면은 제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들어가면 다시 또 개인 사업자와 대기업 간의 갈등, 이런 문제가 다시 불거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국회에서 해결을 하기 어려운, 사실은 굉장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그리고 뭐가 합리적이고 뭐가 효율적이냐라고 하는 입장을 반영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카풀이 왜 카카오가 카풀을 하려고 그럴까요?
이 카풀이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까? 그래서 카카오가 하려고 합니까? 사실은 이제 우버를 보면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배우게 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말이죠. 작년에 우버가 7조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대단한 매출액이죠. 그런데 사실은 절반 이상, 4조 원 이상이 손실입니다. 7조 원 매출했는데 결과적으로 4조 원 이상이 손실이에요. 순손실. 이게 황금알은커녕 엄청난 4조 원씩 손해를 낳는 거예요. 왜 카카오가 이걸 하려고 합니까? 왜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4조 원씩 손해가 나는, 우버같이 큰 회사가 4조 원이 손해가 나면 우리나라는 시장이 작으니까 손실의 규모가 작겠죠. 카카오가 손실이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 수백억의 손실을 처음에는 감수하면서 할 텐데 왜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려고 합니까? 손해가 4조 원씩 나는데도 이번 이제 2019년도에 상장이 되면 우버가 120조 원의 시장 가치를 가지는 기업으로 상장이 될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죠. 말하자면 주식을 상장을 했을 때 그 주식의 시가총액이 120조 원으로 출발을 한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삼성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죠? 삼성. 여기 있지만 포드 자동차의 시가총액에 무려 3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포드 자동차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9세기 말부터 영업을 해가지고 지금 100년 이상 영업을 해서 세계에다 자동차를 무지하게 많이 파는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데 그 포드 자동차 회사의 시가총액의 3배에 달하는 가치가 있다고 보는. 왜 그러냐 말이에요. 4조 원 이상의 손실을 매년 보는 기업의 시장 가치가 어떻게 자동차 회사, 거대한 자동차 회사의 3배 시장 가치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왜? 바로 데이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호출 앱 회사가 아니고 카풀 앱 회사가 아니고 데이터 회사다 이럽니다. 데이터 컴퍼니, 빅데이터 컴퍼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 앞으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120조 원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120조 원의 시장 가치를 인정받은 거죠. 바로 그 핵심은 이 우버의 핵심 가치는 데이터에 있는 것이지 호출 앱 서비스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게 되는 정보재산권 또는 이제 데이터, 빅데이터의 법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데이터 자본주의 시대, 빅데이터 시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또 인공지능 시대, 빅데이터 시대 또는 뭐 제4차 산업혁명 등등 whatever you say, whatever you talk 그 핵심은 데이터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담 스미스 일의 토지, 노동, 자본이 핵심 생산 요소라고 배워왔지만 이제는 노동도 아니고 토지도 아니고 자본도 아니고 데이터가 그죠? 지난 한 20, 30년간 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기술이 토지, 노동, 자본보다도 더 많은, 물론 기술을 자본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토지나 노동이라고 하는 생산 요소보다 더 중요한 절반 이상의 기여를 하는 것이 바로 기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난 말하자면 한 50여 년 동안 그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오늘날의 시점에서 보면 데이터야말로 토지, 노동, 자본 또는 기술보다도 더 중요한 핵심 가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기 시작하고 그게 바로 데이터 자본주의의 핵심이고 과거에는 자본 축적에 의해서 확대 재생산에서 계속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데이터의 축적에 의해서 데이터의 수집, 데이터의 이용, 데이터의 관리, 데이터의 축적에 의해서 경제가 성장이 되고 경제가 움직이는 그러한 데이터 자본주의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정보재산권을 공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 맞죠? 네.
그래서 정보가 중요한데 왜 데이터가 중요하냐? 바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옛날에도 데이터 있었습니다. 그죠? 주민등록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건강 정보도 있었고 엄청나게 많은 신용 정보 데이터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데이터가 중요해지게 됐느냐?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 즉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황금처럼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 이것 때문에 데이터가 중요해졌고 인공지능 기술은 데이터가 없으면 완전히 쓰레기죠. 이 양자는 그래서 서로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러한 두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컨대는 빅데이터, 우리가 데이터를 공부하고 할 때는 사실은 인공지능 기술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고 항상 인공지능에 의해서 처리되는 데이터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법률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빅데이터에 관련된 쟁점들은 정말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들이 이미 다 여러분들의 전공이 헌법 전공을 하는 사람도 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는 사람도 데이터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데이터에 관한 법률 쟁점은 헌법부터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 소송법 해가지고 모든 법 분야에 관해서 그죠? 모든 법 정책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가 이번 학기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크게 세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보면은 첫째는 이제 그 데이터 가운데 물론 저작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겠지만 가장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된 데이터는 역시 퍼스널 데이터. 그래서 우리의 개인 정보 또는 프라이버시의 어려움을 또는 프라이버시의 논점을 가져다주는 그런 데이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의 출발점, 데이터 가운데 그 퍼스널 데이터 이 경우에는 이 개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소비자로부터 데이터가 출발해가지고 법적인 쟁점을 낳은 다음에 그 데이터가 소비자에서 출발했지만 기업이 수집하고 이용할 단계에 들어가면 그 데이터를 누가 통제하느냐. 말하자면 데이터에서 누가 재산권을 가지고 있느냐. 데이터에 대해서 누가 실질적인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서 통제하느냐. 또는 데이터를 가지고 누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데이터의 통제, 데이터에 관한 컨트롤, 누가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누가 그것을 독점할 수 있는 지위에 있냐라고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데이터가 소비자의 손으로부터 떠나가지고 기업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데이터의 통제의 문제를 둘러싼 법률 문제가 핵심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아웃풋을 내죠. 그죠?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아웃풋을 내는 것은 사실은 똑같은 나같이 문외한이 보게 된 문외한 똑같은 그런 아웃풋인데 그 아웃풋은 프리딕션입니다. 프리딕션. 말하자면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이게 암이냐 아니냐 진단을 한단 말이죠. 또는 AI 인공지능 면접관이 면접을 한단 말이죠. 면접을 해서 이 사람의 경력과 이 사람의 SNS를 볼 때 이 사람은 퇴직할 가능성이 1년 안에 70%다. 또는 이 사람은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프리딕션을 하는 것이나 또는 이 사람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활동이나 이 사람의 과거의 언행을 볼 때 이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나 또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람은 범행을 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진단을 하는 것이나 또는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나 똑같은 알고리즘, 프리딕션입니다. 그죠? 말하자면 빅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가장 많은 패턴을 찾아내고 그 패턴에 따라서 진단을 하고 예측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도 예측의 결과일 뿐이죠. 이러한 과거의 패턴에 비춰볼 때 이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어 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이용한 아웃풋을 우리가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말하자면 지적 소유권법으로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또는 그 남녀 차별의 문제는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또는 인종 차별은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또는 그 범죄 또는 범죄 예측에 있어서 옛날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는데 인공지능이 예측을 할 때는 유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 사람이 범인일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취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아웃풋에 관련된 법적인 쟁점으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 부류의 쟁점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카테고리인데 여러분 상당히 설득력 있지 않아요? 네,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분류예요, 이게. 그래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프라이버시의 문제부터 봅시다. 이 프라이버시는 뭐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예지만 타깃에서 그 어느 날 임산부가 필요로 하는 약품과 임산부가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뭐 의복이나 여러 가지 준비물들을 홍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홍보했는지 상품을 보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모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에는 임산부가 없는데 왜 갑자기 임산부에 관한 물건들이 뭐 홍보되는지 뭐 왔는지 그러냐. 알고 보니까 자기 딸이 임신을 한 겁니다. 물론 결혼은 안 했지만 굉장히 어린 딸이 임신을 했어요. 부모도 몰랐는데 어떻게 타겟은 그 딸이 임신한 것을 먼저 알았을까? 부모보다도 먼저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것은 결국 그 딸이 이 인터넷에서 남긴 족적들이 임신한 임산부의 족적에 해당된다. 그 패턴이 임산부의 족적과 똑같기 때문에 임산부일 것이라고 진단을 내린 거죠. 예측을 한 것이죠. 그래서 부모보다도 더 빨리 임신을 예측을 한 것은 바로 빅데이터 분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CIA보다도 우리 국가정보원보다도 구글이나 네이버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더 뛰어난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예측의 그 위력은 바로 대단한데 그 정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알고리즘으로 결국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패턴을 찾아가지고 그 패턴에 따라서 일정한 결과를 예측하는데 그 알고리즘은 물론 여러 가지 이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많이 논란이 되는 재미있는 그런 그 심리학 원리 중에 하나가 요 5가지 성격 특징 Big Five Personality. 이건 우리들 여러분의 자신을 되돌아보더라도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혈액형 ABC, AB 뭐 O형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A형의 성격은 어떻고 B형의 성격은 어떻고 O형의 성격은 어떻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의학적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Big Five Personality는 심리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분류해낸 우리 인간들의 성격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5가지로 보면은 첫째, 오픈니스, 개방성입니다. 내가 뭐 상당히 뭔가 외부의 어떤 사건이나 경험에 대해서 얼만큼 개방되어 있느냐라는 그런 개방성, 개방 정도. 그 다음에 그 conscientiousness 이것은 말하자면 뭐 그 여기서는 성실성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conscientiousness는 뭔가 내가 그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뭔가 여기 있지만 어떤 일을 닥쳤을 때 상당히 주의 깊게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외향성이라는 건 뭐 사회적이고 활동적이고 그런 성격이고, 그다음에 친화성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좀 이렇게 같이 잘 해보자, 신뢰와 배려와 협조적인 태도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신경성은 어떤 자기가 그 원치 않는 상황에 도달했을 때
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달성되지 않았을 때 반응, 이것이 이제 분노나 우울로 나타나느냐,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포기로 나타나느냐,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이건 뭐 괜찮아, 다른 걸 해보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반응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신경성 여부, 그거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거 처음 들어봤죠? 재밌죠? 나도 이거 그래서 공부하면서 야, 정말 학부 때 내가 심리학을 사실은 40년 전에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재미가 없더라고. 맨날 뭐 무슨 테스트하고 실험하고 뭐 그런 결과만 나와요. 그래서 심리학이 도대체 이게 사회과학이냐 자연과학이냐 그러면서 굉장히 재미없게 배운 적이 있는데, 이런 거 보니까는 심리학을 다시 공부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 우리 자신을 분석하는 중요한 그 도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바로 이러한 그 심리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의 사건이 터진 것이죠. 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는 이 페이스북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 수십만 명 이용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어가지고 당신의 심리 상태를 분석해 줄게. This is your digital life. 당신의 페이스북이나 이러한 인터넷의 행동을 볼 때 당신의 성격을 내가 진단해 줄게. This is your digital life.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앱을 가지고 수십 명의 페이스북 유저들의 동의를 받아서 분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는 그 사람의 허락을 얻은 이용자의 친구들의 정보까지 허락 없이 얻어가지고 무려 8,700만 명의 미국 사람의 이제 성격을 분석을 해서 그것을 도널드 트럼프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This is your digital life라고 하는 앱을 개발한 사람은 이 알렉산더 코간이라고 하는 소련 학생인데, 이 학생은 바로 러시아 정부의 장학금을 받고 그 앱을 개발했어요. 뭔가 냄새가 나지 않아요? 난 이거는 굉장히 러시아의 그 푸틴 대통령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냄새나는 거잖아요. 그죠? 장학금을 줘가지고 왜 그 앱을 개발했습니까? 그죠? 그 앱을 통해서 미국 페이스북 유저들을 분석해서 그 성격을 파악해가지고 맞춤형 전략을 짜자. 이게 나는 푸틴 대통령의 전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에 팔고, 캠브리지 애널리티카가 바로 그 앱을 이용해서 수십만 명의 페이스북 유저의 정보를 동의를 받아서 받은 후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친구에 관한 페이스북 유저의 그 정보까지 다 얻어서 무려 8,700만 명의 데이터를 얻은 거죠. 바로 그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의 부회장이 이 스티브 배넌입니다. 여러분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스티브 배넌은 도널드 트럼프의 말하자면 장자방 같은 사람이죠. 전략가. 그리고 초기에 백악관의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뭡니까? 뭐 정책기획 수석, 뭐 이런 정책 수석, Chief Strategist죠. 그래서 공로를 인정받아서 스티브 배넌이 이 백악관까지 들어오게 되었지만, 바로 그 사실은 이 도널드 트럼프가 바로 이러한 그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8,700만 명의 미국 유권자들의 정치 성향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시카고주, 캘리포니아주 전부 다르죠, 그죠? 그다음에 심지어 시카고에 있는 사람의 유권자라 할지라도 다들 또 다릅니다. 그래서 맞춤형 전략을 짜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그 선거 홍보를 달리했고, 그래서 당선이 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표는 힐러리 클린턴보다 모자랐지만 결과적으로 당선이 될 수 있는 선거구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승리를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프라이버시에 관해서 여러분이 공부할 게, 여기에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임신 여부를 타겟이 먼저 아는 구글이나 네이버가 나보다 나의 부모보다 더 나의 개인적인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냐, 내가 개인 정보를 그러면 이용하는 것을 내가 허락한 것이냐, 허락하지 않은 것이냐, 허락 없이 이용해도 괜찮은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허락을 내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죠. 이게 아이러니죠. 그래,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페이스북이 그 중대한 개인정보의 침해다. 말하자면 페이스북이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리고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에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내 정보를 그러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에게 그 어베일러블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었을까? 이거를 상당히 사람들이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볼 때 이게 미국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없죠.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거 법 위반이냐 아니냐도 따지지 않고 기껏해야 뭐 FTC에서 이거 뭐 그 unfair한 비즈니스 프랙티스냐 뭐 이런 것을 조사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의회에서 얼버무리고 그냥 넘어갔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굉장히 말하기가 어렵죠, 사실은. 왜냐하면 동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동의했느냐? 페이스북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죠. 근데 페이스북이 그러면 제3기업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했느냐? 거기다가 그냥 리스트만 만들어 놓으면 되죠. 그래서 전부 다 동의. 그래서 심지어는 전체 동의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동의 꽉 누르면 그냥 뭐에 동의했는지도 모르면서 뭐 여러 가지 다 만들어 놓으면 그냥 끝이죠. 동의한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당신이 동의했지 않소?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진짜 내가 동의했어? 그것도 불확실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게 동의의 내용을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informed consent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informed consent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이 앱을 이용할 수 없는데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 인공지능 시대, 빅데이터 시대에 어떠한 서비스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informed consent가 어떤 의미가 있죠? 바로 그게 이제 문제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여러분이 이제 또 기업에 있는 사람 또 로펌에 있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지만 그 개인정보라는 것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인데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면 개인정보가 아니죠, 논리적으로. 그런데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로 해서 비식별화해서 그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면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게 이제 그 다음 문제죠. 그래서 비식별화를 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영미에서는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어렵다. 뭐 그래가지고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 비식별화의 뭐 가명 또는 익명 뭐 등등 여러 가지의 비식별화의 단계와 방법이 있단 말이죠. 이게 되지도 않는 마이크 들고 굉장히 무겁게 그 뒤에 잘 들립니까? 자, 그럼 뭐 됐어요? 네. 되는데 무거우세요? 아니요, 배터리가 나간 것 같아. 배터리만 갈아서 바로 드릴게요.
그 예. 이렇게 비식별화에 의한 정보의 상업적 이용이 어떠한 그 절차와 조건 하에서 가능할 것이냐. 이것이 아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그 혁신 성장의 핵심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것을 태스크포스 위원장도 맡아가지고 추진을 해봤는데 항상 부딪히는 게 그 시민단체의 반대입니다. 시민단체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주장이죠. 그런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게 합리적인 해결이 도모가 되면 그 합리적인 해결책을 가지고서 정부가 소신 있게 입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더라고요. 그것을 못 해.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도 못 했고 문재인 정부 때 그걸 할 수 있는지 이제 두고 봐야 할 문제인데 이게 그래서 아마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두 번째 문제가 이 데이터의 통제. 자, 소비자의 손을 떠나서 데이터가 기업에 의해서 수집, 관리, 이용되는 단계에 다다르게 되면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하고 관리하는 기업들 사이에 또는 그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과 확보하고 있는 기업 간의 이제 관계가 중요하고 그것은 법률적으로 말하면 데이터의 지배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로 됩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 지배의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수단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지배하게 되겠죠. 여러분이 아는 법률적인 수단이라는 게 뭐죠? 계약, 재산권, 불법행위 이 세 가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에 의해서 데이터를 지배하려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계약이 통하지 않는 제3자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가지고 지배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재산권도 없을 때는 불법행위의 원리로 그 데이터를 지배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권의 하나로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지적 소유권이죠. 그래서 저작권에 의해서 데이터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은 벌써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 대표적인 소송 중에 하나가 바로 구글과 그 오서스 길드의 관계죠. 물론 여기서 데이터는 개인정보는 아니지만 그 저작물이라고 하는 무수히 많은 정말 우리 인류가 생산해낸 엄청나게 많은 저작물도 빅데이터의 하나죠. 그럴 때 그 빅데이터를 누가 지배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왜 그럴까요? 책이 이미 구텐베르그 이후에 쭉 다 책이 나왔잖아요. 그 도서관마다 책이 꽂혀 있잖아요. 근데 왜
이 포탈이 그 저작물을 지배하려고 할까요? 어떻게 지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결국 이제 이 구글 구텐베르그 프로젝트에서 나온 것처럼 그걸 디지털화해서 서버에 저장해 가지고 제공을 하는데 그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게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바로 책을 인간이 읽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읽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거죠.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그 책을 인간이 읽는 것보다 더 많은 책을 인공지능이 읽고 있습니다. 24시간, 그죠? 전기만 있으면 밥 먹는 시간도 없고 전기만 있으면 계속 인공지능이 책을 읽어. 책을 읽고 학습을 하고 그래서 구글이 점점 더 똑똑해지는 거죠. 그래서 구글의 구텐베르그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이 데이터에 대한 지배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책은 똑같이 도서관에 있지만 바로 데이터에 대한 지배권이라는 것은 이 책이 물리적인 책이 어디에 존재하느냐와는 전혀 다른 경제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법률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런데 이 데이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빅데이터의 수준에 달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말하는 데이터의 편집물에 해당됩니다. 그럼 데이터의 편집물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편집 저작물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인데 편집 저작물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죠. 왜냐하면 편집 저작물로 보려면 바로 이 저작물 데이터의 선택, 조합, 배열의 창작성이 있어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은 이렇게 창작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총망라해서 수집을 하고 그것을 그냥 무작위로 쭉 다 학습을 해서 그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소재의 선택 배열의 창작성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편집 저작물로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미국의 파이스트 루럴 케이스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그런 경우에는 저작물로 보호할 수 없다.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문제가 되겠죠. 말하자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네이버나 구글 또는 우버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가 될 텐데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되려면 말이죠.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라고 함은 상당한 투자 노력을 해서 그 데이터의 갱신과 보충에 상당한 투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의 갱신과 보충에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뭘 뜻하느냐? 예를 들어서 법률 정보를 봅시다. 우리가 미국의 법률 정보는 그냥 디지털 형태로 다 심지어는 준비 서면까지 디지털 형태로 제공을 해주죠. 그래서 거의 실시간으로 준비 서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고 측 변호사가 준비 서면을 잘못 냈다. 그러면 즉시 그냥 그 경쟁 로펌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 내가 대리할게. 그러면서 끼어들 수가 있어요.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우리나라는 준비 서면 공개 안 되죠. 당연히 안 되고 판결도 극히 일부만 공개가 되죠. 그래가지고 그 법원에 있지 않는 사람이면 그 판결을 보고 싶을 때 판사한테 부탁을 하지 않으면 보기가 어렵게 돼 있는 구조가 돼 있죠. 근데 미국에서는 전부 다 공개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공개가 되면 이 인공지능이 수집하고 배열하고 창작하는데 심지어는 창작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데이터의 말하자면 갱신과 보충에 투자 노력을 했느냐? 이게 좀 의문이죠. 그렇잖아요? 법원에서 다 제공해 주는데 그 무슨 그 데이터의 갱신과 보충에 투자 노력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어떤 그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한적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역설적이지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케이스 노트라고 하는 그 웹사이트 이용하나요? 케이스 노트는 우리 대법원이 제공하는 종합법률 정보보다도 더 많은 판례를 제공을 해요. 케이스 노트가. 그죠? 여러분 써봤어요? 좀 웃기는 일 아니에요? 아니,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판결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고 이 종합법률 정보에 올리지도 않았는데, 케이스 노트에서 어떻게 구했는지 거기 없는 판결문들이 다 나와. 이게 진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사법 신뢰는 바로 여기서부터 회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양승태 대법원장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 신뢰는 판결문을 공개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대법원의 종합법률 정보보다도 더 많은 판결문을 제공하는 웹사이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이런 심각한 문제를 만드느냐? 대법원이 자초하고 있는 것이죠. 대법원의 그래서 그 신뢰는 역시 판결의 공개로부터 시작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판결문을 공개할 때 물론 판사들이 이건 공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판결문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비난을 하건 칭찬을 하건 그냥 눈 딱 감고 공개를 하는 게 정답입니다. 판사는 판결문으로서 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 딱 감고 비난을 하든 칭찬을 하든 공개를 해야 그래야 신뢰가 쌓이지 공개를 하지 않으면 저거 뭔가 뒤가 캥기는 게 있나? 왜 공개를 안 하지? 거기서부터 불신이 싹 트지 않겠어요? 그 빅데이터 시대에는 결국은 판결문이 모두 다 공개돼서 어베일러블 할 때 심지어는 미국처럼 준비서면까지 다 또는 애피데이빗까지 다 공개가 돼야 그래야 풍부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서 더 좋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아무튼 역설적인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현재 상황에서는 이 법률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불법행위의 법리가 중요한 쟁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약, 재산권, 불법행위 이런 법리들이 모두 다 그 재산 데이터를 통제하는 법률적인 쟁점으로 많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제물도 그러한 쟁점을 다룬 과제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항상 예외가 있죠. 그리고 그 재산권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fair use 같은 그런 법리들이죠. 그래서 fair use와 같은 법리들이 그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할지라도 일정한 데이터의 이용이 fair use에 해당된다라고 본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겠죠. 이 데이터의 그래서 계약이나 재산권이나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에 의해서 보호가 된다 할지라도 그러한 예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또 가지고 많은 다툼이 있을 것이고 그 fair use를 가지고 정말 거의 10년에 걸쳐서 피 튀기게 싸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중요한 판결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판결이 바로 오서스 길드와 구글의 판결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는 구글 북 프로젝트에 의해서 옥스퍼드, 캠브리지 등등의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대학의
수백만 장서를 스캐닝 해가지고 구글 북 서치라고 하는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게 저작권 침해냐 아니냐를 둘러싼 그런 이제 논쟁이었고 10년에 걸친 거의 10년에 걸친 논쟁 끝에 어떻게 나왔죠? 그거를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라면 뭐 저작권이 만료된 거 예를 들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이런 거는 그냥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여기 컴퓨터에다가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그런 거는 저작권이 만료됐기 때문에 하드 카피를 구글이 올려놓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죠.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라면 올려서는 안 되죠. 그래서 스니핏이라고 하는 검색어가 포함된 패러그래프 또는 문장을 검색 결과로 제시해 주죠. 그 스니핏을 제공하는 것은 그러면 저작권 침해냐 아니냐. 바로 그 문제가 이 소송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스니핏, 그 검색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 또는 단락을 제공하는 것도 그거는 무단 복제니까 저작권 침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Authors Guild의 입장이고 저작권자의 입장이고 그렇지 않고 그거는 fair use다.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한다고 해서 그 책의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transformative use, 변형적 이용이다. 다시 말해서 그 책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니핏은 검색을 도와주기 위한 검색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도를 위해서 그 문장과 단락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 변형적 이용, transformative use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고 공정 이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우리 여기에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은 그렇다. 이것은 공정 이용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죠. 이것은 진짜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의 빅데이터 분석이 어떻게 얼만큼 허용될 것이냐 또는 인공지능 시대에 빅데이터 분석이 저작권이나 특허권 등의 침해에 해당되느냐 아니면 불법행위에 해당되느냐 아니면 적법한 것이냐 이 그 판단 기준을 내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판결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그런 예외들이 있죠. 쭉 예외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대법원도 비슷한 그리고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뭐 썸네일 이런 그 썸네일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도 설사 상업적인 서비스를 할지라도 구글처럼 상업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네이버 등이 썸네일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은 이것은 검색이라고 하는 변형적 목적을 위한 그 새로운 목적을 위한 변형적 이용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사건에서도 미국의 그 페어 유스와 비슷한 그런 그 이용의 목적, 그다음에 이용의 분량, 그리고 그 이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저작물의 성격 이런 네 가지 4팩터 요소에 의해서 공정 이용 여부를 여기 뭐 공정한 인용 여기에 여부를 판단한다. 이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비슷한 이제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페어 유스 조항이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새로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그에 맞춘 여러 가지 판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면 우리나라 여러 가지 예외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추측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새로 생각해봐야 될 문제는 여기서 그 책을 스캐닝한 것이 to be read not by people 사람이 읽게 하기 위해서 스캐닝한 것이 아니고 구글이 스캐닝할 때 애초부터 we are scanning them to be read by artificial intelligence 구글이 벌써 20년 전부터 이 스캐닝 구텐베르그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말이죠. 20년 전부터 인공지능이 읽게 하기 위해서 스캐닝을 한 것이다. 이게 진짜 소름 끼치도록 무시무시한 발상입니다.
스캐닝을 왜 해? 그것을 서버에 저장해서 사람이 읽게 하는 건가? 우리 이렇게 생각했죠? 정말 순진한 생각이죠. 사람이, not by people. 사람이 읽으려고 한 게 아니라 Artificial Intelligence가 읽게 하려고 스캐닝을 하기 시작했다. 벌써 20년 전에 구텐베르그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사회 인공지능이 어떻고 4차 산업혁명이 어떻고 그러잖아요. 20년 전에 구텐베르그 시작할 때 벌써 사람이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읽게 하려고 스캐닝을 한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며칠 전에 도널드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협상할 때 똑같은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 김정은의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 도널드 트럼프 지금 국내 정치가 형편이었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면 다 들어줄 수밖에 없어. 저 사람은 지금 약자야. 이 약점을 이용해서 내가 요구하면 다 들어줄 수밖에 없어. 나와의 딜을 통해서 국내 정치의 약점을 극복하려고 할 거야. 그렇게 하고서 딱 이런 그게 보여, 그죠? 근데 도널드 트럼프는 어떻습니까? 김정은의 생각하고 전혀 달리 행동을 했죠. 김정은이 생각한 것과 도널드 트럼프의 전략은 전혀 달랐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한 구글의 이 구텐베르그 프로젝트와 구글의 전략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순수하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주도 면밀하고 장기적인 전략에 의해서 사업과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인데 우리가 그걸 몰랐던 것이죠. 그걸 몰랐던. 아무튼 이거는 이제 계속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래가지고 이 페어유스에 해당되느냐 여부를 둘러싼 문제가 이 구글 구텐베르그 프로젝트에서 판결로 나왔지만 그것이 not the end of the story.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시작일 뿐이다. 왜? 보세요.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여러분 스마트 리플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가 앱인가 이거 써보셨나요? 뭐 써봤는지 안 봤는지에 관계없이 요즘에 대부분의 이제 프로그램들이 앱들이 조금만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용자들이 편하게 그 스마트 리플라이를 이렇게 제시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많죠. 이 스마트 리플라이는 결국은 2억 3,800만 이메일 메시지. 예를 들면 구글의 이메일 메시지가 뭐 2억 개만 되겠어요. 근데 2억 3,800만의 이메일 메시지를 읽어서 그 패턴을 분석하고 그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the most frequent anonymized 문장을 그것을 말하자면 개인정보를 뺀 그런 문장을 스마트 리플라이로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용자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여기 나와 있지만 뭐 I'm not working on it now, no I have 여러 가지 스마트 리플라이에서 선택만 하면 되는 거죠. 그냥 클릭만 하면 뭐 다 쓸 필요 없는 거죠. 딱 클릭만 하면 그냥 저절로 리플라이가 되는 거죠. 클릭만 하면 얼마나 편해요? 이렇게 편리한 서비스 뒤에는 수억 또는 수십억 그 데이터의 분석과 인공지능에 의한 통계 분석이 뒷받침이 되어 있는 것이고 바로 그 분석 대상이 된 데이터가 저작물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구글의 이용자가 내가 Gmail을 쓴다. 그러면 Gmail을 이용할 때 오케이, 인공지능이 읽고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이게 동의했을까요? 그게 동의 안 했죠. 대부분 어떻게 동의했느냐? 요 Gmail을 구글이 이용자의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이용하는데 동의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했겠죠. 그러면 이용자의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이용한다는데 당연히 예 하면서 전체 동의했겠지.
그 동의 속에 그러면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서 스마트 리플라이를 개발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동의를 안 했을까요? 동의하기 싫었을까요? 그런 문제 있죠.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두 번째 문제는 이 이메일 속에는 구글 이용자도 있지만 내가 구글 이용자에게 보낸 이메일도 있는데 나는 지메일 이용자가 아니야. SNU 이메일 이용자야. 구글 이용자에게 보냈으면 그 구글 이용자의 이메일 속에는 구글 이용자가 동의한 이메일도 있지만 나처럼 동의하지는 제3자로부터 받은 이메일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건 명백히 동의 없이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보이스 레코그니션도 마찬가지죠. 보이스 레코그니션이 너무나 발달해가지고 이제 막 진짜 이게 진짜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그 보이스 레코그니션 해가지고 대답한 게 진짜 작품이야. 이별의 이유는 사랑만큼이나 다양한 것 같아요. 이게 내가 해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말을 잘하는 거예요. 이런 게 왜 가능하냐? 구글이 수백만 권의 심지어 셰익스피어 소설부터 다 읽었어. 다 읽어가지고 이별의 이유는 사랑만큼이나 다양한 것 같아요. 그냥 척척척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말하자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러한 리플라이를 하는 게 가능하냐, 페어 유스냐 이런 문제가 당연히 나오겠죠. 여기 이제 제 초기 화면에 있는 커리커처를 이렇게 바꿨어요. 이건 물론 제가 바꾼 게 아니고 구글 딥드림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딱 바꿔라. 그러니까 짝짝짝짝짝짝 몇 초 만에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이 구글 딥드림이 말하자면 창작을 했다고도 볼 수 있고 아웃풋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아웃풋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냐. 이 굉장히 저작권 침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원본 작품이고 이런 그 화가의 일련의 작품을 쭉 분석해서 이 화가의 붓의 방향이나 강도 그리고 표현 방법 등등등 그 화풍을 패턴으로 분석한 거죠. 화풍을 그 데이터의 그 패턴으로 분석을 해서 그 패턴에 따라서 제 커리커처를 이렇게 바꿨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그 화가의 저작권 작품의 이 저작권을 침해한 제2차적 저작물이냐 아니냐 그 논란이 될 것 같잖아요. 제2차적 저작물에 해당될 것 같기도 한데 아니면 심지어는 표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그 어려운 문제죠. 여기 렘브란트의 그림 있죠. 여러분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렘브란트의 그림인 것 같죠. 근데 사실은 렘브란트가 그린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ING와 함께 개발한 소위 The New Rembrandt Project의 아웃풋입니다. 결과물입니다. The New Rembrandt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그려낸 렘브란트 작품인데 이거는 렘브란트가 그린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그렸는데 너무나도 똑같죠. 말하자면 그 시대 렘브란트가 살고 있던 시대의 인물들이 어떤 스타일로 모자 쓰고 수염 기르고 어떤 옷을 입고 그러한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에 관한 데이터와 렘브란트 그림에 대한 데이터를 다 학습을 한 후에 그 당시 사람을 한번 그려내라.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 이렇게 그려냈습니다. 그럼 이 그림은 이 렘브란트의 만약에 저작권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저작권을 침해한 표절일까요? 아니면 전혀 새로운 창작일까요?
참 판단하기 어렵죠. 다시 말해서 이게 저작권 침해냐 아니면 그러한 화풍을 이용한 fair use냐 공정 이용이냐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저는 핵심이 되는 기준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 인류가 고민해야 될 것이 인공지능은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나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지 않으면 인공지능은 쓰레기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인간이 원한다면 그러면 이 데이터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그 허락하는 방식이 돈 내고 이용하도록 할 거냐 아니면 fair use라고 봐서 무상으로 이용할 거냐 이 선택의 문제가 우리 인류가 안고 있는 고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페이스 레코그니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데이터 지배의 가장 어려운 문제 독점의 문제가 드디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이 데이터 독점할 때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도 의문을 제기했지만 특히 유럽에서 제기한 문제가 바로 데이터 독점인데 구글이 옥스퍼드 캠브리지 책을 독점하려고 한다. 책은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도서관에 있지만 사람들이 더 이상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도서관에 안 가거든요. 구글을 클릭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디지털 스캔해가지고 구글이 독점하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죠. 사람이 옥스퍼드 도서관은 안 가지만 구글은 클릭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구글이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책을 디지털화해서 독점하는 거. 이게 유럽 사람들이 제기한 그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했었어요. 벌써 그게 10년 전이죠. 근데 이제 그게 진짜 소송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링키드인의 경우에 링키드인이 말하자면 페이스북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프로페셔널한 SNS죠. 그 프로페셔널한 사람들끼리 하는 SNS라고 하면 그 SNS에 있는 정보를 여기 뭡니까? HIQ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특정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predict employee behavior 이 사람의 행동을 예측을 해서 이 사람은 한 5년 정도 되면 퇴직할 거다. 예측을 하는 겁니다. 징그럽죠? 이 사람의 행동 패턴, 이 사람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볼 때 이 사람은 당신 회사에 영원히 있을 사람이고 이 사람은 1년 이내에 퇴직할 사람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링키드인에서 왜 우리 기업의 데이터를 고객 데이터를 허락 없이 이용하느냐. 그래서 이 HIQ의 데이터 접근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우리 데이터를 이용하지 마라 차단했어요. 그러니까 HIQ에서 이거는 독점 규제법 위반이다. 말하자면 이거는 그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는 링키드인이 그 데이터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 지배적 지위. 그러면 그 시장이 뭐냐? 시장이 뭡니까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이거는 시장의 definition, 마켓 데피니션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링키드인만을 보면 독점하고 있지만 페이스북과 비교해 보면 이거 시장 독점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의 시장을 이게 프로페셔널한 데이터로 볼까? 근데 이건 개념이 좀 아주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켓 데피니션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은데 재미있는 사실이지만 이 사건에서 하급심법원이 그래 그거 공정거래법 위반이야. 차단하면 안 돼.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굉장히 획기적인 판결인데 결국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거는 하급심 판결이니까 나중에 이제
항소심이랑 대법원에 가서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판결이고 바로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준 그런 판례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개인정보의 그 개인정보 보호 문제 자체도 독일에서는 독점규제법의 문제로 문제 삼기 시작했어요. 말하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페이스북이 내 그 조건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뭐 이용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 데이터를 그 여기는 엑스토트라고 했던데 이거 뭡니까? 강탈해가는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는 페이스북이 강탈하는 행위다. 그래서 이거는 독점규제법 위반이다. 어뷰스 오브 파워, 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다. 이렇게 봤어요. 독일에서.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판결은 아닌 것 같고 아마 그 독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재밌는 것이 원래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인데 개인정보의 보호의 문제를 그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페이스북에 대해서 독점규제법의 위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개인정보의 보호와 독점규제법의 그 경계선이 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빅데이터의 아웃풋을 둘러싼 그런 문제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이 아웃풋은 진단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면접의 결과 뭐 성차별을 한 것이냐 또는 인종차별을 한 것이냐 범죄 예측을 하는 것이 이게 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냐 아니냐 뭐 등등 진단을 잘못했을 때 의료 과오냐 아니냐 뭐 등등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이 이제 한 학기 내내 공부할 것이고 제가 지적 소유권의 이슈에 한정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제 인공지능이 창작한 것이 창작이냐 말하자면 알고리스믹 크리에이션이 인간이 하는 창작과 같은 것이냐 이러한 이제 개념적인 그 문제가 생기겠죠. 말하자면 알고리스믹 크리에이션은 알고리즘 창작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학적인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예측을 하는 것과 똑같은 과정이죠. 진단하는 것과 똑같은 예측입니다. 그래서 화풍을 분석해서 그 패턴에 따라서 요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어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것과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것은 창작이 좀 다른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인공지능이 그리는 것은 창작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똑같이 사람이 그린 그림이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결과물이 똑같으니까 창작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원숭이가 그린 거, 그러니까 원숭이의 그 침팬지가 하는 셀피 사진이 저작물이냐 이런 이제 사건이 미국에서 있었던 것처럼 인공지능이 창작한 아웃풋이 저작물이냐, 그 저작자가 누구냐,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줄줄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제 여러분이 함께 이제 공부할 내용이고 제가 그 바로 며칠 전에 출판한 개정판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서 보세요. 구글 딥드림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구글 딥드림이 그린 것으로 이 창작물이냐 이럴 때 누가 저작권을 가지지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책에도 뭐 많은 이야기를 썼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아웃풋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특징으로 인해서 소위 희소성의 종말이라고 하는 그 마크 램니 교수도 이야기하고 실리콘밸리에서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는 그 희소성의 종말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창작하는 저작물은 제한돼 있죠. 내가 아무리 많은 책을 써도 100권을 넘겨서 쓰겠어요? 굉장히 어렵죠. 옥스퍼드 도서관에 책이 많아도 몇백만 권 정도지 뭐 더 넘치겠어요? 제한돼 있죠. 근데 인공지능은 그냥 전기만 있으면 계속 생산을 하거든요. 계속 생산하기 때문에 몇 억 정도가 아니라 수조, 뭐 조 위에가 뭐죠? 수경, 정말로 거의 무한대의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게 이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 희소성이 없어지는 거죠. 저작물의 희소성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저작권법이나 아담 스미스의 자본주의는 이 희소성을 기초로 전제로 합니다. 그죠?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재산권이 필요한 것이고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서로 많이 가지려고 아웅다웅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이렇게 거의 무한대의 아웃풋을 쏟아내고 그 아웃풋을 가지고 3D 프린터로 무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되게 되면 희소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희소성의 종말이 오는 그 singularity, 특이점 전후해서 이 우리 전 인류의 재산권 제도가 이제 큰 그 변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게 이렇게 막 단추만 누르면 몇 초 만에 이렇게 척척척 만들어내요. 뭐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막 사진을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막 바꿔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